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먼저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의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지만 이런 가운데서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다시 성장주가 가치주를 아웃퍼폼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나스닥 지수는 지난 한 주 동안 1.9% 상승한 반면에 다우 지수는 0.8%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한동안 성장주는 부진하고 가치주가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펼쳐졌었죠. 다시 한번 이제 성장주의 강세장이 펼쳐지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지난 한 주 동안은 크게 하락했던 성장주의 반등이 두드러졌던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한편 이날 소위 밈 주식들이 크게 반등했습니다. AMC가 15% 급반등했었는데 하지만 밈 주식의 변동성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도 밈 주식이 오르건 내리건 간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BCA 리서치에서는 밈 주식들의 업앤다운은 보통 시장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이번 주 시장을 좀 준비해 봐야 될 텐데 아주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죠. 15일부터 16일 동안 이틀간 FOMC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지난 5월 CPI 지수가 5% 상승을 기록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현상을 일시적인 인플레로 연준이 판단을 하게 된다면 특별한 정책 변화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긴축한다든지 이런 테이퍼링과 관련된 언급을 하게 된다면 시장은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불안감에 휩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도 반드시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징적인 기업들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노우플레이크인데요.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이죠. 지난주에 기업의 장기 전망을 발표했는데 이 장기 전망이 약간은 실망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2029년에 100억 달러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미 스노우플레이크는 현재 시점에서 700억 달러 넘는 이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앞으로 8년 후에 달성하게 될 매출이 100억 달러라고 하니까 투자자들은 이 기업의 성장성에 다소 의문을 품었다는 분석입니다. 주가는 이에 따라서 3.3% 하락한 채 마감이 됐고요. 추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이커머스 플랫폼인 추이가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0.03달러 정도의 주당 순손실, 즉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발표한 실적을 보니까 0.09달러 주당 순이익, 즉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이는 이번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고용난이 좀 심각하다, 또 공급망 이슈가 있다 이렇게 투자자들에게 경고를 하면서 이런 서프라이즈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5.8%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바이오젠 보겠습니다. 지난주 FDA가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 아두햄을 사용 승인을 냈는데요. 하지만 이번 결정에 반발해서 FDA 자문위원들의 사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명의 자문위가 사퇴를 했고 그 이후에 세 번째 자문위원까지 사퇴한다고 밝히면서 이에 따라서 바이오젠의 주가도 하락했습니다. 4.3% 내린 채 마감됐습니다. 자, 이어서 줌 볼 텐데요. 줌비디오는 RBC 캐피탈에서 줌비디오에 대해 주가가 앞으로 30% 정도는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웃퍼폼 의견으로 커버리지를 재개했습니다. RBC 캐피탈은 앞으로 우리의 직장 생활의 모습은 하이브리드 형태가 될 것이라면서 재택과 출퇴근이 공존하게 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줌비디오가 이런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줌비디오의 주가는 5.7% 상승했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바로 몇 시간 전에 비트코인 채굴의 50%가 그린 에너지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다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 추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지금은 변동성은 좀 약간 있겠지만 38,000달러 정도 선까지 오른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유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TI 가격이 0.7% 올라서 70달러에 안착했습니다.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데 시장에서는 공급이 회복되는 속도보다 수요가 회복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분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0.7% 오르면서 70.78달러에 마감됐습니다. 금 가격은 0.9%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지난주에 공개된 CPI 지표를 통해서 물가 급등이 일시적으로 보인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서 금값은 하락했다는 분석입니다. 0.9% 내리면서 1,879.5달러에 장이 마감됐습니다. 자, 여러분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프터마켓입니다. 오늘도 로제타 투자자문 US 백조스탁 운영본부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이겁니다. 자, 가치주의 전성시대 벌써 끝난 것일까? 본부장님, 제가 오프닝에서도 언급했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사실 지금까지는 가치주가 아웃퍼폼을 했어요. 근데 지난 한 주를 보면은 성장주가 다시 아웃퍼폼하면서 성장주의 새로운 도약이 좀 시작되나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고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일단 그런 지형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도 미국 증시가 S&P 500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을 했죠. 하지만 이제 연초부터의 가치주 선호 현상에 좀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는 점이 좀 시장에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CNBC에서도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상당수가 4월이나 5월 초에 고점을 찍었다가 지금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52주 고점 대비해서 월풀 같은 기업이 마이너스 14% 정도, 그리고 디어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5%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가속화와 금리 상승의 수혜를 받는 금융업종도 같은 기간에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5월 12일 이후로 집계를 해봤을 때 줌비디오 커뮤니케이션스가 15%입니다. 이 15%나 상승하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로쿠 같은 스트리밍 관련된 업체 같은 경우에도 11% 상승하는 등 성장주가 아웃퍼폼하는 흐름을 가장 최근에는 보이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가치주로의 순환매가 주목받았던 이유 세 가지를 정도를 한번 꼽아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 매우 강한 경제 정상화, 리오프닝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같은 점을 반영을 해서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것이다. 세 번째로 인플레이션이 시장에서 좀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점이었는데, CNBC에서는 일부만 맞았다라는 점이 성장주가 재주목받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일시적이라는 점이 계속해서 좀 입증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2, 3분기의 기업 이익과 그리고 경제 성장이 피크를 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오히려 최근에는 하락하고 있음을 이 가치주 부진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뉴스가 나왔을 때 그럼 난 지금부터 가치주 따라가야지,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뭐 성장주 따라가지, 이렇게 했다가는 사실 뭐 좀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내기 좀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 같거든요. 결국은 한쪽으로 쏠리는 것보다는 이게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져가는 포트폴리오를 맞추는 것이 더 중요했다고 봐도 될까요? 좀 돌이켜보면 그렇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가치주에 너무 쏠린 포트폴리오를 만약에 갖고 있었다면은 네. 최근에는 좀 좋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른바 바벨 전략이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다. 이런 점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은 VLUW 가치주 대표적인 ETF입니다. 올해 23%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모멘텀주와 이 관련된 또 ETF인 MTEUM이 5% 상승을 하면서 올해 내내로 본다면은 가치주가 여전히 좀 상승률이 많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3개월로 뜯어놓고 본다면은 이 가치주 ETF가 5.6% 상승하는 동안 성장주 ETF도 4.7%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 한 달간의 흐름을 본다면은 성장주가 더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역전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도 좀 완화가 됐고, 그리고 최근에 특히 이제 미국 국채에 대해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입찰 수요도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보도 내용도 많이 전해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380억 달러 정도의 국채 입찰도 응찰률 2.58%를 기록하면서 시장 이 평균인 2.3%보다 높은 그런 또 인기를 반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하게 쏠렸던 포트폴리오는 좀 안 좋았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공모펀드의 가치주 비중 확대가 최근까지 8년 내 최고였다. 그리고 헤지펀드들도 성장주에 대해서 5년 이 최소 비중을 좀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이른바 크라우디드 트레이드, 좀 굉장히 좀 붐볐던 그런 트레이드가 바로 가치주에 좀 쏠리는 그런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참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한 주는 아니죠. 한 달 정도 동안 가치주에 비해서 성장주가 아웃퍼폼 했다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 계속 성장주가 아웃퍼폼 할 것이냐, 이걸 또 단언할 수가 없으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챙길 수 있는 포트폴리오는 두 가지를 다 가져가는 그런 수밖에 없네요. 네, 그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뭐 정답은 없기 때문에 네네. 자신의 뭐 투자 성향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가 수치로 나오잖아요. 네네. 그 지표를 이제 보면서 자신이 체감할 때 이게 저렴하다 아니면 너무 좀 고평가가 됐다 이런 부분에 좀 이 판단을 좀 하는 것이 그러니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브랜슨 대 베이조스. 그러니까 리처드 브랜슨 경과 제프 베이조스와 관련된 그 우주 산업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정말 우주 산업이 가속화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주말 사이에 두 가지 뉴스가 있었어요. 그 제프 베조스는 제프 베조스대로 또 리처드 브랜슨은 리처드 브랜슨대로 발빠르게 자신들의 계획에 맞춰서 이 우주 산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뉴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뉴스긴 한데요. 일단 블루 오리진.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의 첫 번째 우주 여행 티켓이 2,800만 달러에 낙찰이 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312억 원이 넘는 금액인데 일단 이 티켓을 산 인물이 누구인지는 아직 공개가 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이 인물은 제프 베조스와 또 그의 형제인 마크 베조스와 함께 34만 피트, 103km 상공으로 우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탑승하는 우주선인 뉴 셰퍼드는 우주 조종사가 필요 없는 무인 우주선인데요. 이 약 6에서 7분가량 우주에서 지구를 관찰한 이후에 또 3분 정도 무중력 체험을 하고 그 뒤에 지구로 귀환하는 스케줄입니다. 그러니까 약 10분 정도의 우주 여행에 312억 달러를 누군가 지불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거죠. 자,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리처드 브랜슨 경의 위성 기업이 있죠. 버진 오빗이라고 합니다. 버진 갤럭틱과 다른 기업인데 스펙을 통해서 상장하기로 한 바가 있었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파트너 출신인 인물이 만든 스펙 기업이 있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어퀴지션 스펙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합병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보도에 따르면 합병 규모는 약 3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발표도 이제 수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우주 산업의 가속화가 단지 꿈과 계획 이 불과한 단계를 넘어서 점차 우리 눈앞에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본부장님 일단 그 우주 여행 산업 또 우주 위성 산업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의 성장성과 또 향후 시장 규모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시장에 얼마나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 아크 인베스트에서 우주산업 ETF를 출시했지 않습니까? 네. 이 티커가 ARKX였죠. 근데 이제 처음에 출시가 될 때 이게 뭐 자사의 ETF를 다른 ETF를 이 ETF가 산다. 그러니까 뭐 돌려막기식이다. 그리고 뭐 엔비디아가 있고 뭐 넷플릭스도 편입이 돼 있고 이러면서 이게 과연 우주산업과 관련된 ETF냐 이런 편입 종목과 관련된 논란 등의 잡음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ETF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첫 거래 지난 3월 말이었죠. 2.95억 달러의 자금이 이 ETF에 유입이 됐습니다. 즉 거래량도 ARKK를 넘어서면서 대박을 결국은 쳤죠. 그러면서 시장이 그만큼 우주산업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도 이미 UFO나 ROKT 같은 티커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우주산업 ETF 같은 경우에도 1년 수익률 약간 5에서 60%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트루이스트 증권 같은 기관에서는 앞서서 이 버진 갤럭틱이 2030년쯤에 이 우주관광 총 유효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를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놓은 바가 있었거든요. 즉 시장이 형성만 된다면 이런 가정을 가지고 시장이 그래서 버진 갤럭틱에 대해서도 수많은 뭐 이 시험 비행 실패도 있었고 이런 잡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많은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그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의 첫 번째 우주여행은 오는 7월 20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때 실제로 출항을 할 수 있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온 오프라인 천하통일이라는 키워드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아마존이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듯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이죠. 네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최대 소매 업체는 이라고 이제 물음을 던지자면은 아마존 아니었어요? 아마존이 아니고 월마트입니다. 아직까지는 네네. 이제 오프라인이 비중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인데, 아하. 근데 이제 JP모건에서 오는 2022년에는 아마존이 이 천하통일을 할 것이다. 온 오프라인 소매 업계를 천하통일할 것이다라고 밝힌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JP모건이 지난 금요일에 이 같은 분석을 제시를 했는데요. 지난 2014년에서 2020년까지의 아마존의 이 미국에서의 총 매출액, GMV라고 지표를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 GMV라는 지표가 미국의 소매 업계 그리고 전자상거래 업계 대비해서 상당히 빠르게 성장해왔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물론 아마존과 이 월마트 양사 모두 GMV 수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JP모건에서는 아마존의 GMV가 2020년도에 3,160억 달러였다. YOY 기준으로 41% 급증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고요. 월마트는 4,390억 달러였다. 그러면서 10% 증가에 그쳤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아마존이 이 같은 GMV 수치를 월마트를 추월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것이고요. 아마존의 이 성장을 견인하는 요소로는 한 3가지 정도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로 아마존이 식료품과 의류 등에 자신들이 지금까지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지만은 굉장히 그 규모는 큰 새로운 대형 시장에 침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네. 두 번째로 제3자 판매를 통한 매출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2억 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프라임 서비스 회원 그 방대한 고객 기반의 힘을 또 이유로 꼽고 있었습니다. 미국 인구가 3억인데 프라임 회원이 2억 명이니까 정말 압도적인 뭐라고 할까요? 지배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아마존은 이달에 그러니까 최대 할인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좀 앞두고 있잖아요. 올해 행사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이제 프라임데이가 지난 2015년에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매년 7월에 개최가 되는데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10월로 밀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다시 이제 6월 21일과 22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 또 한 번 이제 신기록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디지털 커머스 360이라는 기관에 따르면요. 작년에 프라임데이 매출이 104억 달러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YOY 기준으로 45%나 급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올해는 120억 달러까지 다시 한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한다면은 2분기에도 지금 분기 매출이 1,0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 중인 아마존 분기 실적에도 굉장히 좀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기 실적의 프라임데이 또 성적표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마존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